천한 천한놈이 놈이 어찌 만든 감히 임금님 물시계를 앞에 나서려 하느냐. 임금이 직접 대신에 보고 호풍이 싶다니 근정전을 올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마루 아래 무릎 꿇은 사내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의 이름은 장영실. 동네 관노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달랐어요. 세종은 옥좌에서 일어나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신하들이 숨을 죽였어요. 임금이 직접 천민에게 다가간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게 세종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장영실이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들었습니다. 임금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세종은 알았습니다. 저 눈빛에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무언가 뜨거운 것이 타오르고 있다는 거려. 그대가 만들었다는 물시계를 보고 싶구나.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천민이 만든 물건을 임금께서 직접 보신다니요. 하지만 세종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신분의 벽을 넘어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우정이 싹트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해는 1420년이었어요. 세종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젊은 임금은 백성을 위한 나라를 꿈꾸고 있었어요. 농사에 필요한 정확한 시간과 날씨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들여온 물시계는 자주 고장이 났어요. 누군가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자가 없겠느냐? 세종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때 한 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동네에 물건을 잘 만드는 관노가 있다 하옵니다. 관노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하오나 신분이 천하여. 세종이 손을 들었어요.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재주가 있다면 데려오라. 그렇게 장영실은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 만난 날을 장영실은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임금이 직접 자신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신분이 낮아 평생 천대받던 그에게 그 손길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대의 재주를 마음껏 펼쳐보게. 걱정 말고. 세종의 말에 장영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장영실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궁궐 한쪽에 마련된 작업실에서 쇠를 두드리고 나무를 깎았습니다. 세종은 자주 찾아왔어요. 정무를 보다가도 시간을 내어 작업실을 들렀습니다. 오늘은 어떠한가? 전하, 물이 흐르는 속도를 맞추는 것이 어렵사옵니다. 그렇다면 물의 양을 조절해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어요. 임금과 천민이라는 신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였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물시계가 완성됐어요. 자경루라 이름 붙였습니다. 물이 일정하게 흐르며 시간을 알려주는 정교한 기계였습니다. 해냈구나. 세종이 기뻐하며 장영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신하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세종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장영실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평생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자경루의 성공 이후 세종은 장영실을 파격적으로 대우했어요. 천민 신분을 벗겨주고 관직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재주 있는 자를 쓰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다. 신분이 문제가 되느냐?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양반 관리들은 장영실을 무시했어요. 궁궐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회의에 참석하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장영실이 작업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한 대신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천한 것이 어찌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느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의 벽은 높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세종이었어요. 임금은 장영실의 표정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장영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일도 없사옵니다. 전하. 세종이 장영실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영실아, 세종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존칭도 없이, 마치 친구처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게.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면 되네. 나는 그대를 믿네. 장영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임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전하. 고맙사옵니다. 고마워할 것 없네. 우리는 함께 백성을 위해 일하는 동료가 아닌가. 그런데 그해 가을,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대신이 세종에게 상소를 올렸어요. 장영실은 본래 천민이옵니다.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높은 벼슬을 내리는 것은 나라의 기강을 해칩니다. 파직시켜 주소서. 세종은 상소를 읽고 한숨을 쉬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과인이 장영실을 쓰는 것은 그의 재주 때문이다. 신분이 천하다 해서 그 재주까지 천한 것은 아니다. 상소를 물리겠노라. 세종의 단호한 말에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영실은 이 사실을 알고 괴로워했어요. 자신 때문에 임금께서 신하들과 갈등을 빚는다는 게 죄스러웠습니다. 전하, 소인이 물러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어느 날 장영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세종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그대가 없으면 누가 이 일들을 하겠는가? 하오나 전하께서 신하들과 불편하신 것을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게.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계속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이네. 세종이 장영실의 손을 잡았어요. 영실아, 내가 그대를 쓰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네?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자를 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라의 모습이라고 믿기 때문이네. 그대는 그 증거일세. 장영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임금의 뜻이 이렇게 깊었다니요? 단순히 자신의 재주만을 본 것이 아니라 더 큰 뜻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전하, 소인은 평생 전하를 위해 일하겠나이다. 아니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일하게. 그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겠는가?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들의 우정과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장영실은 많은 발명을 했습니다. 해시계인 앙부일구, 천체를 관측하는 혼천해, 그리고 물시계를 더욱 발전시킨 옥로까지요. 하나하나가 모두 걸작이었어요. 세종은 늘 장영실의 곁을 지켰습니다. 힘들 때는 격려하고, 성공하면 함께 기뻐했어요. 임금과 신하라는 관계를 넘어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에는 희망이 실려 있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더 따뜻한 내일을 향한 희망이요.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험했습니다. 신분의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장영실을 시기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흠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몇 해 후, 그들이 기다리던 기회가 왔습니다. 장영실이 만든 가마가 부서지는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다행히 세종은 다치지 않았지만 신하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장영실을 처벌하소서. 세종은 괴로워했어요. 가마가 부서진 것은 사실이었고 법대로라면 처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을 평생을 함께한 친구를
결국 세종은 눈물을 머금고 결정을 내렸어요. 장영실에게 태형을 내렸습니다. 최소한의 처벌이었지만 세종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형을 받는 장영실을 보며 세종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참아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세종은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장영실에게 형을 내린 바로 그날 밤이요. 침전에 홀로 앉아 손을 떨었어요. 자신의 손으로 친구를 버렸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전하, 옥체를 상하시면 안 되옵니다. 내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세종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실아. 미안하다. 순간 세종의 가슴이 뛰었어요. 그 뒷모습이 영실이 같았습니다. 세종은 뛰어가려 했지만 신하들이 말렸어요. 전하, 어디로 가시옵니까? 멈춰 섰을 때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세종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정말 영실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착각이었을까? 세월이 흘러 1440년대가 되었습니다. 세종은 이제 쉰을 넘긴 나이였어요. 몸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다리도 아팠어요. 하지만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글을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요. 신하들은 반대했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옳은 일이냐? 한글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종은 자주 장영실을 떠올렸어요. 영실이가 있었다면 함께 기뻐했을 텐데. 함께 연구했을 텐데.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1443년, 드디어 한글이 완성됐어요. 훈민정음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세종은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어요. 기쁘면서도 쓸쓸했습니다. 영실아, 보이느냐? 내가 해냈네. 우리가 꿈꾸던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갔네. 세종은 빈 술잔을 하나 더 놓았어요. 장영실의 목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궁궐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장영실이었어요. 장영실은 멀리서 환하게 빛나는 궁궐을 바라봤습니다. 전하께서 또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해내셨구나. 가슴이 뿌듯했어요. 전하, 축하드리옵니다. 장영실은 작게 속삭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로 했어요. 자신이 곁에 있으면 전하께 누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멀리서라도 전하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평생을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영실은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전하께서 자신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렇게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장영실은 이제 70이 넘은 노인이 되었어요. 몸도 많이 쇠했습니다. 더 이상 정교한 물건을 만들기는 어려워졌어요. 1450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장영실은 한강변에 앉아 있었어요.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평생을 돌아봤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천민으로 태어나 평생 천대받다가 임금을 만나 꿈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소인의 인생, 참 행복했사옵니다. 장영실이 중얼거렸어요.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궐에서 울리는 종이었어요. 장영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전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영실아, 잘 살았네. 수고했네.
미소가 번졌습니다. 장영실은 그 미소를 띤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한강물이 흐르는 소리만이 그를 배웅했습니다. 같은 시각, 궁궐에서 세종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전하, 괜찮으십니까? 신하들이 놀라 달려왔지만 세종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 그저. 세종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요, 영실아. 세종이 작게 속삭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영실이가 떠난 것 같았어요. 정말로, 영원히요. 그날 밤 세종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장영실이 남긴 쪽지들이 담긴 상자였어요. 하나하나 펼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영실아, 우리 다음 생에서는 신분 같은 것 신경 쓰지 말고 처음부터 친구로 지내세. 술도 한잔하고, 농담도 나누고. 그렇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세종은 밤새 장영실을 생각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 나눴던 대화들, 함께 웃고, 함께 고민했던 모든 순간들이요. 며칠 후, 한 시골 마을에서 소식이 왔어요. 어느 노인이 한강변에서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가 남긴 물건들을 보니 솜씨가 대단했다며 혹시 궁에서 아는 분이 아니냐고 물어왔습니다. 세종은 직접 가보고 싶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대신 신하를 보냈습니다. 신하가 돌아와 보고했어요. 전하, 그 노인의 물건 중에 이것이 있었나이다. 신하가 내민 것은 작은 나무 패였습니다. 거기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장영실. 세종의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영실이었구나. 그가 정말로 떠났구나. 장례는 소박하게 치렀다 하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산에 묻었다 하옵니다. 세종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영실이가 원했던 방식일 거예요. 소박하고 조용하게요. 그곳이 어디냐? 경기도 어느 산자락이옵니다. 그곳에 나무를 심어라. 소나무로. 그리고 비석을 세워라. 조선의 과학자 장영실의 묘라고 새기고.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전하, 천민에게 그런 대우를. 과인의 명이다. 영실이는 천민이 아니라 조선 최고의 과학자였다. 그리고 과인의 벗이었다. 신하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임금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으니까요. 세종의 명대로 장영실의 묘에 소나무가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비석이 세워졌어요. 비록 작은 비석이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새겨졌습니다. 조선의 과학자 장영실, 세종은 그 후로도 오래 살지 못했어요. 1450년 장영실이 떠난 바로 그 해에 세종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친구를 따라가듯이요. 세종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어요. 영실아, 기다렸느냐? 이제 감아.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말했어요.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우정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요. 신분을 넘어, 세상의 편견을 넘어, 오직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라고요. 그들이 만든 발명품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며 감탄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요. 이것을 만든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했을까? 얼마나 서로를 신뢰했을까? 1960년대 어느 여름날, 국립박물관에서 한 소년이 물었습니다. 7살 된 아이였어요. 앙보일구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경을 고쳤었어요. 8순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그렇단다. 500년도 더 된 물건이지. 와. 500년 전에도 이렇게 정교한 걸 만들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호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단다.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말이다. 그날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세종과 장영실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신분을 넘어선 우정, 백성을 위한 과학, 꿈을 향한 열정에 대해서요.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장에 썼어요. 나도 커서 장영실 아저씨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만들고 싶다. 그 소년, 김민호는 그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1980년이 되었어요. 김민호는 이제 27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작은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기계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연구소 일을 하고 밤에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했어요. 휠체어를 개량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민호가 연구실에서 혼자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지쳐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한복을 입고 손에는 도구를 들고 있었어요. 젊은이, 힘내게 노인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이름은 중요치 않네. 다만 자네처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이지. 장영실, 노인이 미소 지었어요. 자네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네.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말게. 언젠가 자네의 노력이 빛을 볼 날이 올 것이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민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민호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1985년, 드디어 민호의 첫 발명품이 완성됐어요. 전동 휠체어였습니다. 기존 것보다 훨씬 가볍고 조작이 쉬웠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생산할 돈이 없었습니다. 투자자를 찾아다녔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장애인용 기계? 그거 돈이 되겠어요? 시장이 너무 작아요. 아니, 이건 사회적으로 필요한. 비즈니스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민호는 좌절했어요. 기술은 있는데 세상에 내놓지 못하다니? 장영실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좋은 것을 만들었는데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그 답답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재단을 운영하는 할머니였어요. 8순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젊은이, 내가 도와주고 싶네. 네? 어떻게? 신문에서 자네 이야기를 봤어. 장애인을 위한 기계를 만든다며?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던데? 그렇습니다만. 할머니가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남편이 생전에 늘 하던 말이 있었네. 신분이 아니라 재능으로, 이익이 아니라 필요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자네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일세. 할머니, 우리 재단이 도와주겠네. 크지는 않지만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은 될 거야.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것들이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 못했어요. 대기업 연구원들에 비하면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행복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2010년, 민호는 57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과학기술 유공자로 선정됐다는 거였습니다. 시상식 날, 민호는 무대에 올랐어요. 상을 받으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장영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민 출신이었지만 세종대왕을 만나 위대한 발명가가 된 사람이요. 그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장영실은 신분 때문에 고생했지만 결국 자신의 재능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민호는 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앙보일구 앞에 섰어요. 500년 전 장영실이 만든 그 해시계였습니다. 선생님, 저 잘하고 있나요? 민호가 작게 속삭였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마치 누군가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이곳에 왔던 그날. 그때 심어진 씨앗이 평생을 자라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천민이었지만 백성을 위해 일했네. 신분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지. 하지만 후회했을까? 아니야. 분명 자랑스러웠을 거야. 자신의 삶이, 자신의 선택이 민호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돈과 명예도 좋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일세.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진정한 보람이 뭔지 말이야. 그날 저녁, 민호는 집에 돌아와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7살 때 쓴 일기장이었어요. 거기에는 어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도 커서 장영실 아저씨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만들고 싶다. 민호는 그 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지켰구나. 어린 시절의 약속으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 장영실과 세종이 계실까? 자신들의 정신이 이어지는 걸 보며 미소 짓고 계실까? 선생님들, 저희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당신들의 꿈을요. 민호가 작게 속삭였어요.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는 500년의 세월이 실려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 꿈과 희망을 나르는 바람이었습니다. 세종과 장영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민호 같은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신분이 아닌 재능으로, 이익이 아닌 필요로, 편견이 아닌 진심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바로 세종과 장영실의 후예입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요. 오늘 이야기가 어땠나요?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